자, 날짜가 나오는 경우는 자, 지금 77회 차는 2018년도가 회계 기간이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5문제 전표 입력부터 하고 그러면서 한 번에 입력할게요. 분계부터 해놓고. 자, 2월 25일 당사는 보통주 만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신주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300만원이며 신주 발행 수수료 1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일단 이번엔 우리는 보통주 주식을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액면가 5,000원 그리고 만주. 그럼 자본금이 5천만원이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주식 발행 대금은 우리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보통 예금의 발행 가격이 지금 4,500원에 만주니까 4,500만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겠죠. 자, 그럼 500만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신주 발행비 150만원이 또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50만원이 또 이체되었죠. 자, 그럼 650만원이 손해다라는 거 알겠죠? 신주 발행비도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잖아. 그럼 650만원 손해봤는데 봤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는 항상 자본 계정 과목은 반대되는 계정 우선 상계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원을 그럼 먼저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5일 당사는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계상한 캐롤 지니어의 외화배상 매입금 50만 달러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으로서 외화 자산 부채 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졌고, 지금 이 표현은 전기말에 외화배상 매입금을 달러당 1,100원으로 맞춰뒀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상환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 단 외화배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 외상 매입금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럼 일단 보통 예금 돈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갈 거고 이 글자 있잖아. 그죠?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지금 외상 매입금 갚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 지워주는 게 차변이고, 거래처 쓰는 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외상 매입금은 장부에 적혀 있던 거를 지우는 거고, 보통 예금은 오늘 지급하는 날에 환율로 적용된 금액을 써줘야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은 갚으니까 지우는 거죠. 그럼 내 장부에 전기말 우리는 5천만 원으로 50만 달러가 달러당 1,100원으로 장부에 맞춰뒀으면 5억 5천만 원으로 외상 매입금이 적혀 있을 거고, 그런데 오늘은 달러당 1,000원이니까 5억 원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천만 원, 이건 계정하면 뭐죠? 그렇죠. 이번엔 결산 아니죠. 여섯자 쓰면 안 되죠. 외환 차익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거래가 발생하면 외환 차익, 외환 자손. 결산 때만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자, 다음
4월 5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 지급액이 발생하였다. 단 공채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것. 자, 지금 이 공채를 취득세 100만원 하고 공채 매입액이 25만원인데 공정가치가 20만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는 것, 대변에 현금으로 125만원을 지급했다는 거고, 이 금액에 산 거죠, 매입액이. 자, 그럼 차변에, 자, 일단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고, 그리고 공채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금액을 얼마 쓰라고 했죠, 제가? 그죠? 공정가치 20만원을 써라 그랬죠. 그럼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차이 나는 5만원,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 취등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가격은 105만원이 되게 되겠죠. 취득세하고 공채 때문에 손해본 돈하고. 자, 다음 4번 6월 24일 제조부서 사원 홍사부에 6월 급여 200만원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한 나머지 169만 8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월급 급여 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차변에는 제조부서, 생산부서면 임금, 그 사무직이나 영업직이면 급여라고 쓰고 그냥 총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을 줬네요. 차감 지급액이 169만 8천원. 그럼 차이 나는 돈이 30만 2천원이 차이가 나죠. 이 30만 2천원은 보나마나 이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하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친 거죠. 더해보면 이 금액일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그냥 예수금인 거죠. 우리는 이 형틀의 붕괴는 무진장 많이 했어요. 낼 때마다 보여주는 방식만 틀린 거지 항상 이 형틀로 우리가 많이 봤었죠. 자, 다음 5번. 자, 당사는 현재 현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50만원 나갔고 확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차변엔 퇴직급여고 공장 생산직 직원들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0만원이 나갔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5개 다 끊었으니까, 자, 이 5개 먼저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 과세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31일 날 정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죠.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 야근 식사, 그러면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51번 매입 과세가 될 거고, 다음 7월 9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럼 얘는 12번 매출 영세가 되겠죠. 그렇죠? 자, 12번 매출 영세고, 다음 3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그럼 불공제 사유죠. 적대비.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고, 다음 7월 30일 표현이 왜 이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아무 증빙 발행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얘 판매한 거는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과세거래인데 아무 증빙을 발행 안 해주면 14건별을 선택하라는 거죠. 다음 8월 17일 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얘는 받은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글자 있으면 우리는 과세거래니까 61번 현금 과세. 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잡았으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갈게요. 날짜 3월 31일 날 문제, 만나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정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이 문제 우리 어제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어제도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거, 예전권 누락한 거 반영시키도록 하라 그랬고, 그때도 아마 복리후생비였을 거예요. 제가 과거 옛날 문제를 가는 이유가 이걸 요즘 스타일로 계속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이 사이클이 도니까 옛날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안면 있죠? 어제 기억을 한다면 뭐 이거 못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500건대 복리후생비고 현금으로 100만원, 나머지 미지급금 120만원이죠. 먼저 전표부터 쓰고, 자, 51번 매입과세, 야근 식대 하나 200만원, 공급자는 안나식당. 그냥 수기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하나 5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입력하셨으면 이제 옆에 간편집계 옆에 여기 화살표 얘 누르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뜨죠. 일단 이 라인에 커서 올려놔야 얘가 누락분이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올려놓고 예정 누락분. 자, 이번에 확정신고 개시 연월은 지금 2018년도니까 2018년 4월이라고 써야 되겠죠. 어제는 2기니까 10월이라고 썼던 것 같고 기억에. 지금 1기니까 4월.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서 누락이라고 뜨면 확정신고서에 예정 누락분 쪽에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예정신고서에는 예정기간이라도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7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퍼플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 개당 7만원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 중 50%는 주식회사 레더가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배서 양수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기로 하였다. 그럼 분계는 제품 판매한 거니까 제품 매출이고, 절반은 주식회사 레드라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 어떻게든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 받았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 레드로 바꿔주고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날짜 7월 9일 날 12번 매출 영세 제품 200개 개당 7만원, 거래처는 퍼플 상사고 전자예요. 영세율 구분은 3번 대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분기에는 혼합. 그럼 1,400만원 중에 절반인 700만원은 주식회사 레드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은 거죠. 받을 어음이고 레드 거 700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퍼플 상사한테 받을 거다. 다음 3번 7월 15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진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공급가액 100만원에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의 일부인 3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분계는 접대비고, 그리고 30만원 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7월 15일 날 54번 불공. 자, 선물 세트를 샀고 100만원의 별도 주식회사 신진. 불공제 사유는 4번. 자,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 800건대 접대비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3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다. 다음 7월 30일 보통예금 계좌에 55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미라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어떻게든 우린 제품 매출이고 보통 예금 돈 들어왔다. 이게 분계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증빙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일반 개인한테 팔든 그 누구한테 팔든 부가가치세는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4건별이고 제품 금액은 55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50만원의 별도. 자, 김미라 분계는 호남. 제품 매출 맞고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다음 8월 17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세대를 주식회사 전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발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우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니까 자산이면 비품.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을 했네요. 8월 17일날 61번 현금과세고 컴퓨터 세대 대당 300만원. 제가 잘못 썼죠? 330 쓸걸. 그러면 900만원에 9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전자. 얘는 현금 거래했으니까 혼합하셔도 되고 현금하셔도 상관없죠. 견적 과목만 비품으로 수정.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끝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볼게요. 자,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자, 요식업 하는 법인이면 우리는 공제율이 106분의 6이죠. 자,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제되는 거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마늘이 있고 김마늘 농민한테 계약서 있어요. 자, 얘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음식점이니까. 제조업만 농음이 매입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되고, 다음 6월 30일 음식물 쓰레기 봉투. 여기서 끝났죠.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같은 거니까 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럼 6월 30일 사과 농장이고 전자계산서. 일단 3년짜리니까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설마 많이 입력시켰겠어? 겨우 3년 주는데 한 개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겠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문제는 제가 여기에 입력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의제료 매입 탭에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서 자, 6월 30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사과 20kg 21만 2천원. 그리고
의제 구분세액의 1번 의제 매입 공제율은 106분의 6. 거래처는 사과 농장, 전자여, 그리고 분계는 돈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금해도 되고 혼합이라고 하셔도 되고, 사실 의제를 매입 탭에 쓰면 6번 안 걸어도 가긴 가요. 그런데 찝찝하니까 6번 쓰는 건 습관을 들여두세요. 그럼 제가 여기 적요 6번 원재료표에다 쓰는 거, 이걸 왜 의제료 매입 탭에다 입력하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서 얘 보면 이 분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지금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부가세 대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말은 안 보이죠. 문제에서는 그냥 매매치로 입력하라고만 돼 있잖아. 그런데 시험 때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에 이렇게 부가세 대입금이 있도록, 지금 그림은 전체 입력처럼 보이지만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한 걸 저처럼 여기 클릭해서 나오도록만 한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입력한 걸 여기서 쓰면 이제 여기 의제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대입금이 나와 있죠. 저기 6번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은 얘지만 우린 스마트에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6번 넣는 건 여기는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넣는 걸로 연습 제가 시킨 거고, 그럼 지금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제료 매입 탭에다가 하자고 한 거예요. 매매치 전표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썼는데 나는 그냥 원재료 21만 2천 원으로 분개했던 기억이면 답 보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안 좋겠죠. 답 확인했을 때 그냥 여기 의제료 매입 탭에 안 쓰고 원재료 21만 2천 원으로만 썼으면 분계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료 매입 탭에 쓰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입력했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조회 기간은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문제 괄호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은 3억 3천, 예정은 없대요. 그럼 3억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예정될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고 저장. 자, 좀 여기까지만 시킨 거잖아, 문제는. 그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 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자, 그럼 먼저 2기 확정 신고서를 열고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9억 8천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9억 7천, 종이세금 계산서 1,000만 원을 발행했네요. 뭐 종이든 전자든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것 똑같으니까 9억 8천을 써야 되겠죠. 그럼 과세 세금 계산서 1번 칸에 9억 8천을 쓰는데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할 이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1%가 나오도록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 9억 8천만 원은 종이든 전자든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고 그리고 가산세 클릭해서 이게 옛날 그림이라서 25번이에요. 요즘 그 26번이고 사이에 칸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뭔가 더 생겨서 그래 지금 거는 대리납부가. 자, 그럼 여기에서 지연 발급 미발급 둘 다 써도 되는데 얘는 2%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지연 발급에다가 1000만 원을 써주면 되죠. 그럼 1%인 10만 원이 나왔죠. 자, 지금 여기 60번 적혀 있는 여기서부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 발급 명세 얘네들은 공급 가액을 쓰는 거예요. 세액을 적어줘도 여기는 공급 가액의 1%, 2%고 아래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은 누락한 납부 세액의 10%, 20%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얘는 공급 가액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근데 바로 현금 영수증도 보이네. 현금 과세 매출액이 1,155만원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 1,100만원,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이 55만원. 지금 다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 거래죠. 그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같이 합쳐서 공급가액 3천만원을 3번 칸에 쓰고 그냥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 현금 매출인데 미발급한 거는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50만원 써주면 되겠죠. 4번 과세의 기타 얘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3번에 같이 합쳐서 자, 그럼 여기 3번에는 3천만원 4번에는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4번 직수초액이 5천만원 영세율 기타 6번에 5천만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이 4,400 그럼 400만원이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00만원이라고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마이너스 400만원 다음 매입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만원 별도인데 원재료 매입분 6억 2천,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 9천만원 그리고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이 1,000만원 이렇게 다 합쳐서 7억 2천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먼저 세금계산서 받은 것 쓸 때는 불공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매입에도 접대비 같은 불공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에도 우리 천CC 초과 차량 같은 비용형 승용차 불공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불공제를 찾는 게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인 거 아닌 거 그럼 얘 둘이는 6억 3천만 원은 일반 매입이고 9천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럼 일반 매입에 6억 3천만 원, 6,300만 원. 고정자산 매입에 9천만 원, 900만 원. 그럼 여기에서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것 16번 클릭해서 지금 현재는 50번이고 얘는 옛날은 49번 한 칸 빠져 있는 건데 여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접대 거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 300만원은 21번 칸에 여기에 300만원을 써주고, 다음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고, 이거 가지고 딴지 걸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제조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원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얘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그 의무 발행 업종 아니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돼요. 자, 이번에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럼 19번 클릭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수동계산 분계부터 해놓고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0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4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의 전액 임대료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지금 6개월치죠. 그럼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올해는 2달, 11월, 12월, 내년이 4달. 그런데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을 했대요. 그럼 내년 거 4달치 80만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80만원을 취소를 해주고 대변에 선수 수익 8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두면 되겠죠. 근데 이런 표현도 좀 유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업이 아니면 임대료 영업외 수익인 거고 주업이면 수입 임대료라는 걸 쓸 거예요. 우리 계정 과목에 보면 임대료라고 했을 때 지금 영업외 수익이니까 900번 되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고 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400번대 매출로 보는 400번대의 임대료 수입으로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도 만약에 매출로 적혀 있으면 수입 임대료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수입 임대료를 취소해야 됐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차입금 800만원은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로 계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그럼 지금 장부에 8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말 환율로 하면 10,0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이면 1,100만원이라는 거네요. 그럼 300만원이 올랐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돼.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시티은행에서.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니까 부채를 300만원 높이기 위해서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시티은행 300만원을 쓰고 차변에 빚이 늘어났죠. 그리고 비용 자리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3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3번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럼 지금 원재료를 부족한데 다른 곳에 썼죠? 그럼 장부의 원재료를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원재료라고 쓸 건데, 자, 재고자산을 내가 대변에 원재료든 제품이든 어떤 거든 내가 직접 분기할 일 있으면 이건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타개종으로 대체 조교 8번을 쓰고, 그리고 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하라는 건 수입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고, 공장 기계 장치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17년도에 사서 전년도죠. 지금 18년도니까. 그럼 전년도에 2,500에 사서 50만원의 평가 이익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2,400으로 내렸네요. 그럼 일단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만 가지고 보면 150만원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산이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으로 150만원을 내리고, 전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했던 거 50만원 먼저 우선 산게.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0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써두면 이제 평가이익은 지운 거고 상계에서 얘만 장부에 남아있겠죠. 100만원 평가 손실만. 그럼 취득원가하고 차이 100만원 손해 지금 본 상황이다라고 정확하게 남게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행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다.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전년도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꾼 거야. 그런데 얘를 2년 상환 연장했으면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장기차입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중앙은행 2천만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2천만원이다. 큰일 날 뻔했네. 여기도 중앙은행. 됐나요? 자, 그럼 전부 다 수능결산이네. 그럼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그럼 수능결산을 먼저 합시다.
자, 입력 끝나셨죠? 지금 다들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거 보면 우리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입력 빨리 해야 될까봐 다들 익숙함에 대한 걱정하셨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이제. 그죠? 자, 이제 원천인수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본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자, 그럼 먼저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비과세란 이야기고,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 2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건 그냥 과세죠.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비과세 되나요? 안 되죠. 배우자 명의잖아. 본인 명의 차량이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는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과세. 다음 조인호 씨는 만 2세, 만 5세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6세 이하 자녀 거니까 비과세 되겠죠. 자, 공제 특이한 거 없으니까 원정인수 탭에 가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고, 수당공제 탭에 가서 자, 기본급 상여 있고 식대는 비과세가 맞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니까 만들어주고, 자,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둬도 문제가 안 되죠. 다음 자격수당도 과세로 만들어주고, 다음 육아수당은 비과세로. 자, 그럼 이제 수당 항목 다 넣었으니까 1월달 급여를 1월 31일 말일날 조인호 180만원, 25만원, 항상 문제가 메인이니까 문제에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면 실무 버전은 여기 1000번 돼 있죠. 얘네들 1000번대도 비과세로 바뀌어요.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어요. 자, 이제 다음 2번 연말정산 문제 봅시다. 다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그럼 일단 배우자는 1900, 500만원 기본문제 대상자죠. 소득 없고 아버지는 연세를 보니까 얘가 2018년도 거죠. 아버지는 69세이시고 그리고 자녀는 소득 없고. 자, 먼저 보험료에서 자동차 보험료 남모현이 배우자 거. 근데 뭐 다 문제 없으니까 상해보험도 문제 없고, 직불 카드로 결제한 거는 신용카드에 자동차 보험료 포함 적혀 있으니까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아버지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고. 자, 지금 아버지 장국한 위암수술비, 아버지 연세가 지금 69세시니까 65세 이상이고, 한약 구입 치료 목적이니까 문제 없고, 라식 수술비도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신용카드 신경 쓰지 말고, 장필주 본인이죠. 본인 라식 수술비고, 근데 치아 미백 수술 이건 아니죠. 미백 수술은 미용 목적이죠. 다음 교육비에 대학교 등록금 500인데 장국환이 아버지예요. 그럼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니까 빼고, 영어 학원비 장부천이 중학생이네. 그럼 취학전 아동 아니니까 안 되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만. 태권도 학원비는 장여천은 미취학 아동이니까 문제 없고, 기부금에서 사찰 기부금 문제 없죠. 소득금액에 문제 있으신 분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장필주 본인이죠. 그러면 되고, 신용카드에서 라식 수술비는 의료비니까 이중공제 문제 없고, 직불카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는 빼고 써야 되죠. 얘는 얘 빼고 540만 원만. 현금 영수증은 30만 원 따로 쓰고 52만 원만. 연금저축은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그럼 남모현 배우자 거는 안 되겠네요. 그죠? 우리 연금저축 있는 우리 그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탭에서 여기 연금저축 등 탭 적혀 있는 여기는 본인 것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이런 거 있죠. 그냥 본인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부터 가면, 자,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 해서 80만 원. 다음 의료비는 아버지 위암 수술비하고 본인 라식 수술비 480만 원과 장여천 한약 치료 목적 50만 원. 여기 본인 거하고 아버지 거하고 합친 거예요. 다음 교육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교복비 50만 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60만 원. 다음 사찰 기부금,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20만 원이고,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고,
다음 신용카드는 수술비 포함해서 2,200만원 다 쓰고, 지불카드는 자동차 보험료 빼고 540만원만, 현금 영수증은 전통시장 빼고 25만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30만원. 이 앞에 제가 산수 잘못했었네요. 다음 연금, 저축 등 탭에 가서 연금, 저축, 본인 거, 우리은행, 계좌번호 300만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얘도 끝났죠? 이제 이론 문제로 갈게요. 1번, 다음에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자, 우리가 뭔가를 오류하거나 누락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 자동으로 이제 상쇄되는 거 3개가 있고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오류가 있대요. 감가상각비를 많이 처리했대. 내년에 자동으로 얘가 상쇄되어서 없어지나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선수 수익의 계상 누락 오류. 그럼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 처리 안 한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기간이 경과하면 얘는 결국은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내년 거 예를 들어 4개월치의 선수 수익을 처리 안 한 거야. 그럼 내년에 4개월 지나면 얘는 해소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또 미지급 비용 계상의 누락 오류. 이것도 지금 올해 월급을 다음 달 10일이라서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급여라고 처리 안 하고 다음 연도에 급여 지급하면서 쓰면은 자동으로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의 과소계상의 오류. 많이 남아 있다고 안 하고 과소계상 작게 나왔다면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팔리면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원래 재고 자산은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쓰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 안에는. 그러면 다 해소가 되게 되겠죠. 다 안 썼는데 다 썼다고 했다면 내년 되면 다 써지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상쇄되지 않는 것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떤 경우에 쓰죠? 가격이 내렸다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게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하는 거죠.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파손은 감모 손실이죠. 얘가 평가 손실이죠. 다음 3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매매 증권이고,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다음 3번에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실제로 안 일어난 거 평가죠. 맞고, 4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리할 수 없다. 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 원가 또는 매입가액의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시 부대 비용,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기 전까지. 맞죠? 자, 2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나요? 포인트는 여기. 사용 중이던 건물은 장부가액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죠. 우리는 땅 사면서 있는 건물을 즉시 철거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지. 얘는 사용 중이던 거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지우면서 장부 금액만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얘는 장부가액만큼, 이 장부가액은 얘가 빨간색이 되면 어떡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얘가 써지게 되겠죠. 얘는 자, 다음 3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금액을 그 자산 내역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얘가 감가상각하는 목적이죠. 4번에 제조설비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상각비는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조건 충족하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다음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자, 영업이익이라고 나오면 영업의 수익 비용이 빠진다라고,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면 판관비와 영업의 손익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본 게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산해 오면 얘네들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한 거. 그런데 만약에 매출 총이익을 물어본다면 판관비도 영향을 안 미친다. 방금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죠? 얘에서 얘 빼면 얘고, 얘에서 얘 빼면 얘고, 얘에서 더하고 빼면 얘잖아요. 옆에 더하기 빼기 적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영업의 비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의 인식.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관비죠. 800번대. 재산세 납부로 인한 세금과 공과 계상. 얘도 뭐 500번대나 800번대 영업비용이고, 정호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얘도 500번, 800번이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익비용이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견은 예정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 5만원을
원가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자, 지금에는 이야기죠. 원가요소 기준법은 제공품의 제조간접비, 제품의 제조간접비, 매출 원가의 제조간접비, 그죠? 얘 비율대로 해서 안분하는 게 우리 원가요소 기준법이죠. 그럼 3대 2대 5로 5만원을 분배할 거라는 건데, 그럼 절반이죠. 3대 2대 5니까 절반 5만원이죠. 5만원이 절반이니까 25,000원이죠. 그럼 25,000원을 이번에 과소 배부가 아니고 부족 배부액이라고 했네요. 25,000원을 더해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매출 원가에 더해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지금 배부되는 금액 물어봤으니까 25,000원이라는 건 알았어. 그죠? 답은 이건데, 근데 작게 배부했다는 예상을 작게 했으니까 실제는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실제는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000원을 우리는 더해줘야 되죠. 그죠? 자, 다음 7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대고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이 10,000개, 기계장치 한 대당 원가가 2천만원,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0개,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네요. 자, 이건 어떤 원가 행태를 그리죠? 10,000개까지는 한 대 있으면 되다가 11,000대부터는 2개 있어야 됐다가 21,000개부터는 3대. 얘는 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중고정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요소별 원가 계산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마지막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까지죠. 그럼 기말 제품 재고에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일단 원가에 들어오지 않는 영업외 수익이죠. 그래서 얘는 빼야겠네요. 자, 다음 9번.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익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선익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익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한 개 빼주는 작업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 평균법은 완성품 판상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순수한 단기 발생액만 가지고 하는 것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기초 빼고 올해 만든 부분만 보겠다. 근데 얘는 평균법이 그렇다고 써서 얘는 틀렸네요. 얘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에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익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않는다. 기초 제공품 원가가 제가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썼을 때 평균법은 기초가 완성품과 기말로 가지만 선익선출법은 완성품으로만 간다라고 화살표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 이야기죠.
다음 4번에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초가 없으면 둘이 똑같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우리 10번까지 풀고 쉽시다.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그럼 일단 공선 수량이 몇 개죠? 50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위에 봤을 때 기초가 처음 시작할 때 200개 있었고 800개 만들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1000개가 총 돼야 되는데 50개 남고 900개 완성했대. 그럼 50개는 분량 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50개 분량 났는데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5%. 그러면 45개란 이야기죠. 그럼 50개 중에 45개가 정상 공선이면 5개는 비정상 공선이란 이야기죠. 그죠? 자, 이제 11번 문제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 산출 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그죠? 건물이나 구축물은 5%, 나머지는 25%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자,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으면 얘를 신청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우리 납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다음 2번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 또는 개인은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지점 분사무소가 안 되지만 법인은 지점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다음 3번에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를 가지고 다 같이 쓰는 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였죠. 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고. 다음 4번에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얘는 사업자 등록증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20일 라인이에요. 과거 사업자 등록증 신청도 20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사업 중에 적용받을 거면 우리가 과세기간 시작하기 20일 전,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기 20일 전 혹은 1월 1일이 되기 20일 전에 우리가 제출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규로 할 때는 그냥 체크만 하고 내면 돼요. 신규 할 때는 사업 중이다가 얘로 전환할 때.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는 2배 사근 연기 그리고 퇴직 양도의 분류과세가 있죠. 이번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맞죠?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의 주소나 거소지를 183일 이상을 두면 거주자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는 183일 미만 주소나 거소를 두고 그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다음 3번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 배당, 연금소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얘네들은 하도 유사한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포괄주의를 제가 가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맞고 4번에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분류과세죠. 분리과세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중간연합은 우리 소득세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때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해줄 거예요. 법인처럼.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연합과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자, 우리 1,000만 원을 넘어가야 분납이랑 2회 분납이 가능한데, 자, 우리 예를 들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1차에는 1,000만 원, 2차에는 200만 원. 1,500만 원이면 1차에는 1,000만 원, 2차에는 5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1차에는 1,000만 원, 2차에는 1,000만 원이고. 근데 2,400이다. 그럼 2,0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2,400이면 1차에 1,200, 2차에 1,200. 3,000만 원이면 1차에 1,500, 2차에 1,500. 한마디로 1,000만 원 넘어가야 분납이 되고 1차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2,000만 원 넘어가야 절반씩 이렇게 분납이 돼요. 자, 다음 3번.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 서류, 합계장일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적혀있네요. 아니에요. 얘는 모든 사업자라고 적혀있죠. 자, 여러분 중에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 종합소득세입을 신고할 때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적혀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소득자라더라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자체를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자체를 기장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린 거죠.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음 4번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연합 시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소액 부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2018년 현재 연매출액 2억인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율로 오른 것은? 이거 이때 개정되면서 생겨서 넣은 거예요. 얘가 2억 이하인 개인 음식점들이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들은 109분의 9까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준다고 개정되어서 이제 문제를 이때 당시에 한번 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답안지 보면 2년간이어서 일몰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연장되어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계속 연장되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얘네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77회를 풀었고